아니, 너네는 대체 혹시 어머니가 누구니? 폭설 속 시골 기차역에서 재벌 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빨간 교복에 노란 목도리를 한 쌍둥이 소녀. 그 얼굴은 15년 전 죽은 아내와 똑같았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갑자기 왜요?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재벌 회장 눈에 들어온 벤치 아래 떨어진 열쇠고리. 15년 전 아내와 함께 나눠 가졌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죽었다고 했었는데? 거짓 사망, 숨겨진 쌍둥이, 그리고 15년의 비밀.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석주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면 기계처럼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는 동안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언제나 무표정했습니다. 감정이 지워진 얼굴이었죠. 6시 반, 김 실장이 운전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계약서를 확인하고 결제 문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일손을 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감정을 쓸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감정을 느낄 여유를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15년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백미러로 석주의 얼굴을 살피며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오늘이 생신이시잖습니까? 저녁에 식사 약속이라도 잡아드릴까요? 석주는 창밖을 보며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만 잡아.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 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대답이었으니까요. 몇 년째 생일마다 같은 질문을 하고 같은 대답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지방 공장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차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공장은 한창 가동 중이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요란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공장 책임자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순수한 덕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주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업무 얘기나 합시다. 그는 냉정하게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공장 책임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실수를 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싸늘해진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었고 하늘은 어둡게 변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흩날리는 정도였죠.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기상청에서 폭설 예보를 냈습니다. 산길이 위험할 수 있으니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석주는 짜증스럽게 말을 잘랐습니다. 핑계 만들지 마. 출발해. 눈이 오든 말든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서울로 돌아가 다시 일에 파묻히고 싶었습니다. 김 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가벼운 눈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산길로 접어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눈은 점점 거세졌고 바람까지 불기 시작했습니다. 앞유리를 가득 채운 하얀 눈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 실장이 긴장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터널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차가 덜컥거리더니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시동이 꺼졌습니다. 김 실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엔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주는 핸들을 움켜쥔 채 잠시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산길, 멈춰선 차, 그리고 꺼진 시동.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겨울밤,
휴대폰으로 받았던 그 전화였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김 실장이 휴대폰으로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겨우 연결된 견인업체 직원은 말했습니다. 폭설 때문에 지금 출동이 어렵습니다. 최소 2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요. 김 실장이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기차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석주는 짜증스럽게 차 문을 열었습니다. 가자. 추운 것도 눈을 헤쳐야 하는 것도 상관없었습니다. 이 답답한 차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눈을 헤치며 10분을 걸어가자 낡은 시골 기차역이 나타났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봉화역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석주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곳은 15년 전 연우와 함께 왔던 곳이었습니다. 결혼 전 둘이 손잡고 기차를 타러 왔던 그 작은 역이었죠. 연우는 이곳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한적하고 조용해서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연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애써 그 감정을 눌렀습니다. 이미 15년 전에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대합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래된 난로에서 나오는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석유 냄새와 섞인 그 특유의 냄새였죠. 대합실은 한산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구석 벤치에 어르신 한 분이 졸고 계셨고 벽면에는 빛바랜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지역 아동시설 연계 안내라는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석주는 눈에 묻은 눈을 털어내며 무심코 벤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가 벤치에 두 소녀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빨간색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 모두 노란색 목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치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작은 리본이 보였습니다. 두 아이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울음을 삼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추모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석주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남의 슬픔에 끼어들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목도리를 고쳐 쥐었습니다. 목도리 끝을 잡고 부드럽게 당겨서 목 쪽으로 감는 그 손동작. 석주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연우가 추운 날 늘 하던 바로 그 동작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주의 숨이 멎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은 이연우였습니다. 15년 전 죽은 아내, 이연우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우. 석주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깜짝 놀라며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이름. 어떻게 알아요? 다른 아이가 황급히 그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듯이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석주는 정신없이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너희 어머니. 이름이 이연우니?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너희 지금 몇 살이야? 누가 너희를 돌보고 있어? 어디서 사니? 질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영무실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빠른 걸음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민유선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아이들 앞을 가로막으며 석주를 날카롭게 노려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 발 더 가까이 오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녀는 두 팔을 벌려 아이들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민유선은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며 역 밖으로 재빨리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떠나면서도 고개를 돌려 계속 석주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묻고 싶은 듯한 표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혼란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석주는 뒤따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열차 진입을 알리는 경고음이 크게 울렸습니다. 띵띵띵띵. 차단기가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선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석주는 차단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눈발 속으로 사라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간 교복과 노란 목도리가 하얀 눈 속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열차가 지나가고 경고음이 멈췄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석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벤치 쪽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벤치 아래 바닥에 무언가 작은 것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석주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열쇠고리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 열쇠고리는 15년 전 연우의 유품 상자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세트 중 하나였죠. 연우가 결혼 1주년 선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하나씩 가져요. 연우가 웃으며 건넸던 그 열쇠고리였습니다. 하나는 연우가, 하나는 석주가 가졌습니다. 연우가 죽고 난 후 유품 정리를 하면서 연우의 것을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석주는 열쇠고리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죽었다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대합실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끝없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석주의 머릿속은 그보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15년 전 죽었다던 아내와 똑같은 얼굴을 한 쌍둥이 소녀. 그리고 연우의 유품과 똑같은 열쇠고리.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석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15년 전 분명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반드시요. 석주는 열쇠고리를 주머니에 넣고 황급히 역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밖은 이미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폭설이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어? 석주는 눈을 가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민유선도 차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떠난 지 오래였죠. 김 실장이 뒤따라 나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CCTV를 확인해 보시죠. 역 안에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석주는 돌아서서 다시 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역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년의 역무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나간 차량 정보 좀 확인해야 합니다. CCTV 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석주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역무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CCTV는 개인정보라서요. 경찰 요청이 있어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절차 따질 때입니까? 석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무원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혹시 아이들 관련해서 문제 있으신 분 아니시죠? 오히려 의심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석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회장이라는 걸 들이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은 조용히 처리해야 했습니다. 석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돌아섰습니다. 김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밖에서 흔적을 찾아보겠습니다. 김 실장은 역 밖으로 나가 눈속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며 바닥을 살폈습니다. 눈이 쌓이긴 했지만 차량이 빠져나간 타이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타이어 자국을 따라가며 번호판이 있었을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눈 속에 희미하게 번호판 일부가 찍힌 흔적이 보였습니다. 53. 아니면 58. 김 실장은 중얼거리며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근처 주유소 방향도 확인했습니다. 혹시 거기 CCTV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석주는 다시 대합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앉았던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벤치 위에는 국화 한 송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석주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꽃잎이 차가웠습니다. 국화 줄기에 묶여있던 리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본에는 작은 글씨로 인쇄된 문구가 있었습니다. 봉화의 집 33-5. 나머지는 찢어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시설 이름의 일부와 전화번호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석주는 리본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김 실장이 눈을 털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번호판 일부와 타이어 자국 사진 확보했습니다. 잘했어. 서울로 돌아가자. 견인차는 아직 도착 안 했는데요. 택시든 뭐든 수단 상관없이 뭐든 불러. 지금 당장 가야 해. 석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시간 후 석주는 서울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건물은 어두웠지만 석주의 사무실만 불이 켜졌습니다. 석주는 김 실장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15년 전 사고 기록, 장례 절차, 검사기관, 유품 목록. 오늘 밤까지 다 찾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화 지역 아동시설 리스트도. 봉화의 집으로 시작하는 곳 있으면 바로 보고해. 네, 회장님. 김 실장이 나가고 석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석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연우의 유품 상자였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석주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연우의 사진 한 장, 편지 몇 통, 그리고 작은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석주는 열쇠고리를 찾았습니다. 연우가 가졌던 것, 세트 중 하나였습니다. 손에 쥐고 오늘 주운 열쇠고리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한 쌍이었죠. 왜? 하나만 여기 있었지? 석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원래 2개가 세트였다면 다른 하나는 어디 갔을까요? 아니, 이미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아이가 떨어뜨린 것. 그것이 나머지 하나였죠. 새벽 2시 김 실장이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자료 정리 끝났습니다. 들어와. 김 실장은 파일 몇 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먼저 시설 쪽 조사. 봉화의 집이라는 이름의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강원도 봉화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해봤어? 네, 했는데 야간이라 연결이 안 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전화로 해.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다음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사고 기록입니다. 여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사고 접수 시각과 장례 진행 시각이 너무 빠릅니다. 보통은 신원 확인에 최소 며칠은 걸리는데 당일 저녁에 바로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석주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훑었습니다. 김 실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유품 목록은 여기 있습니다. 가방, 외투, 신발. 그런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뭐가? DNA 확인이 직접 검체가 아니라 유품 기반 간접 대조였습니다. 머리카락이나 칫솔 같은 것으로 했다는 기록입니다. 석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신은 확인 안 했다는 거야? 네. 폭설로 인해 현장 접근이 어렵고 시신 상태가 좋지 않아 직접 확인을 권하지 않는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석주는 파일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가 그 소견을 냈어? 당시 담당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 3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 갔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석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내일 아침 법무팀 변호사 중에 가족법 전문가 찾아. 조용히 상담 잡아줘. 무슨 용건으로 말씀드릴까요? 친자 확인 절차. 그리고 아동 면담 방법. 김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아이들이? 석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죠.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석주는 다시 유품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연우의 사진을 손에 들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발해 있었죠. 하지만 연우의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그 아이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연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석주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뭔데? 봉화의 집에 연락했는데 아동 정보는 보호자 외에는 절대 공개 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역에서 접근한 사람 때문에 아이들이 불안해한다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받았습니다. 석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시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석주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오늘 오후 2시에 잡았습니다. 알았어. 그때까지 다른 것 더 찾아봐. 네, 회장님. 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확보한 번호판 일부로 조회해봤는데요. 그래. 그 차량이 등록된 업체가 15년 전 장례 차량을 운영하던 업체의 계열사입니다. 석주의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더 조사해보니 당시 그 업체 이사명단에 나영의 여사 지인 2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석주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지금까지요.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죠. 석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 네. 1. 절대 어머니한테 들키면 안 돼. 조용히 움직여. 김 실장은 석주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석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이후 석주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루틴이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회사 이사회 회의 중이었습니다. 임원들이 분기 실적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아이들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연우와 똑같은 얼굴, 노란 목도리, 그리고 열쇠고리. 회장님, 누군가 불렀습니다. 석주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방금 질문드렸는데요. 신규 투자건 승인하시겠습니까?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석주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의 때 다시 검토하죠. 석주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에 석주라면 즉석에서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석주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결제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석주는 펜을 들고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하다가 실수로 날짜를 잘못 적었습니다. 다시 쓰려다가 금액란을 잘못 써냈습니다. 석주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신 차려.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님이 긴급 보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해. 김 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손에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15년 전 사망 서류 정밀 분석 결과입니다. 김 실장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먼저 사망 진단서부터 보시죠. 여기 서명란 보십시오. 석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시신 확인 불가. 가족동의 시어머니. 석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서명했어. 네. 나영의 여사 서명이 확인됩니다. 석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 실장이 다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고 당시 경찰 보고서입니다. 사고 발생 시각과 신고 시각을 보면 뭐가 문제야? 사고 발생이 오후 3시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고는 오후 6시입니다. 3시간이나 차이가 납니다. 폭설 때문에 늦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상한 게 장례 절차는 그날 저녁 9시에 바로 시작됐습니다. 신고 후 3시간 만입니다. 석주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고는 늦었는데 장례는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모든 게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요. 석주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가족 요청으로 간소화. 같은 문구가 계속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 간소화. 시신 확인 생략. 검시 절차 축소. 모두 가족 요청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김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입니다. 사고 날짜와 장소를 확인해 보시죠. 석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2월 13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석주는 멈췄습니다. 잠깐, 2월 13일. 네. 그런데 사망 진단서에는 2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다르잖아. 네. 하루 차이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미묘하게 다릅니다. 신문에는 인제군, 서류에는 홍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는 서류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분명히 불일치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오류였습니다. 담당자들은 찾았어? 석주가 물었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3년 전 캐나다 이민, 장례 담당자는 2년 전 폐업 후 연락 두절, 행정 담당 공무원은 퇴직 후 제주도로 이주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네. 너무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마치 김 실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알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흔적을 지우려 한 것처럼. 석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 나머지는 내일. 알겠습니다. 푹 쉬십시오. 김 실장이 나갔습니다. 석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우와 찍었던 마지막 사진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겨울 사진이었죠. 연우가 노란 목도리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거야? 석주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석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오후 6시. 보통 이 시간이면 아직 회의 중이거나 결제 서류를 보고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사무실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빈 집안에 불을 켰습니다. 거실, 주방, 복도. 불빛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집은 더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살아온 이 집. 언제부터인가 집이 아니라 그냥 잠만 자러 오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곳만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방. 연우가 쓰던 방이었습니다. 석주는 그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손잡이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방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을 겁니다. 연우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옷장, 화장대, 책상. 모든 것이 그날 그대로일 겁니다. 석주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연우의 냄새가 날 것 같았습니다. 연우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일 뿐이었죠. 연우는 없었으니까요. 아니, 정말 없는 걸까요?
석주는 이 말을 문에 기댔습니다. 연우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넌 정말 어디 있었던 거야? 결국 석주는 손을 내렸습니다. 아직 아니야. 석주는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떨어뜨린 그 열쇠고리를 손에 쥐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이 또 급히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뭔데? 연우 씨 주민등록 조회 기록입니다. 김 실장은 컴퓨터 화면을 석주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망 신고 후에도 조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사망 3년 후인 2014년 5월, 그리고 또 2016년 7월. 두 차례입니다. 석주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죽은 사람 정보를 누가 조회해? 바로 그겁니다. 죽은 사람은 행정상 조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회 기록이 있다는 건 누군가 연우 씨가 살아있다고 생각했거나 김 실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석주가 대신 말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살아있었거나. 석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주의 일상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15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연우의 죽음, 장례식, 그 모든 슬픔, 전부 누군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석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증거를 더 모아. 절대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어머니를 직접 만나지 않을 거야. 증거를 다 확보할 때까지는.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주는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여전히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연우가 정말 살아있었다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15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한 걸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딘가에서 혼자 자라고 있었는데, 연우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 죽었는데, 석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분노와 후회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확실하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딸들을요. 석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결심이 선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석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봉화의 집에 전화 연결해줘. 지금 바로요? 응. 더 늦기 전에.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제 통화에서 경고받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알아.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접근할 거야. 석주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김 실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됐습니다. 봉화의 집입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석주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그쪽 기차역에서 아이들을 우연히 만났던 사람입니다. 혹시 아이들과 관련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시설 아동 정보는 보호자 외에는 절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연락 주시지 마십시오.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습니다.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석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하지만 직접 듣고 나니 답답했습니다. 김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역에서 아이들에게 접근한 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알아. 석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석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석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역에서 아이들에게 접근한 분 맞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 민유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민유선입니다. 봉화의 집에서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날 역에서. 네. 그날 일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민유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젯밤에 악몽을 꿨어요. 낯선 남자가 쫓아온다고. 그래서 울면서 깼습니다. 석주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가 어떻든 결과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민유선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네. 모든 가해자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해치려는 게 아니었다고. 석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유선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다시는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이건 경고입니다. 저는 정말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방법으로 오십시오. 딸깍. 민유선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석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유선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그녀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석주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석주는 법무팀에서 추천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조용한 분위기였죠. 커다란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가족법 전문가로 이름이 알려진 분이었죠. 책상 위에는 두툼한 법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석주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5년 전 아내의 죽음. 기차역에서 만난 쌍둥이. 죽은 아내와 똑같은 얼굴. 그리고 의심스러운 사망 기록들. 열쇠고리 이야기까지요.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메모를 하면서요.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썹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석주가 이야기를 끝내자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정일 뿐입니다. 법적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얼굴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열쇠고리도 정황 증거입니다. 법원은 객관적 증거를 원합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친자 확인을 위해서는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동의를 받으면 되잖습니까? 석주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려면 시설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거부하고 있죠. 그럼 법원 명령으로. 법원도 합당한 이유 없이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보호시설은 더욱 엄격하죠. 석주는 답답했습니다.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식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후견인 신청을 하셔야 해요. 친자관계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요. 소명 자료요? 네.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사망신고서, 그리고 친자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요. 변호사는 메모장을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부인의 임신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병원 진료 기록, 약 처방 전, 산부인과 예약 기록 등.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품 상자에서 봤던 영수증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들을 제출하면 법원 심사를 거쳐 면담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빠르면 한 달, 늦으면 석 달도 걸릴 수 있어요. 석 달이요? 석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길 반복했습니다. 변호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일정이 그렇습니다.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진지한 얼굴로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무리하게 접근하시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친권은커녕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석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접근 금지요? 네. 그렇게 되면 사건은 더 복잡해집니다. 회장님이 아이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영 아이들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석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법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석주를 막고 있었습니다. 친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자신을요. 법대로 하겠습니다. 석주가 말했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나영의 여사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석주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급히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돼. 증거를 다 모을 때까지는. 하지만 계속 피하시면. 알아. 하지만 지금 만나면 다 무너질 것 같아. 석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는데 김 실장이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뭔데? 석주는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봉화의 집 공문입니다. 우연히 입수했습니다. 석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어내려가던 석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내년 봄 프로그램 재편성으로 일부 아동 타 지역 이동 가능성.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네.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봉화의 집이 정원 조정을 계획 중입니다. 일부 아동은 타 지역 시설로. 언제? 빠르면 2달 후입니다. 석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김 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관할 법원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고 모든 게 다시 시작됩니다. 그럼 석 달이 아니라 석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석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요. 하지만 석주에게는 빈 집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딸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해야 해. 석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절차는 느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곧 멀어질지도 몰랐습니다. 석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요. 마치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김 실장. 네, 회장님. 혹시 아이들 이동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시설 운영 재량이니까요. 후원금을 늘리면 그것도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아동을 위한 특혜라고. 석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럼. 석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열쇠고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연우와 아이들을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은 증거를 원했습니다. 시설은 보호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열쇠고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서울 거리를 달렸습니다. 석주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의 벽 앞에서요. 시간의 벽 앞에서요. 그리고 15년의 거짓 앞에서요. 그날 밤 석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의 나이. 만 16세. 연우가 죽었다는 날로부터 역산하면 석주는 벌떡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달력을 펼쳤습니다. 2011년 2월 14일. 연우가 죽었다고 통보받은 날이었죠. 석주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나갔습니다. 10개월 후면 2011년 12월. 아이들이 태어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석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임신. 했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연우는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석주와의 아이를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석주는 마지막으로 연우를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2월 초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연우는 평소보다 조용했었죠.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추곤 했습니다. 저기, 여보. 응. 연우는 입술을 깨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중에 말할게요. 무슨 일 있어? 석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있으면 말해줄게요.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후로 연우는 사라졌으니까요. 석주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때 연우가 하려던 말이 임신 소식이었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할 기회를 빼앗겼을 겁니다. 누군가에게요. 석주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혼자 감당하려 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석주는 울었습니다. 연우를 위해서요.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잃어버린 15년을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석주는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쌍둥이 출생 기록 찾아봐. 2011년 12월 전후로. 네, 회장님. 김 실장은 오후에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찾았습니다. 2011년 12월 3일 강원도 봉화군 소재병원에서 쌍둥이 여아 출생. 신고인은 미상으로 처리됐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출생 신고가 한 달 늦게 이루어졌고 신고인 란이 비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죠. 석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출생 시각, 체중, 신장. 모든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름란에는 이연우가 아니었습니다. 김지혜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분을 바꿨구나. 김지혜. 석주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10년 동안 연우는 그 이름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김 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입 기록입니다. 2016년 7월 특정 시점에 신분 정리가 됐습니다. 2016년? 네. 연우 씨 사망 1년 후입니다. 아이들이 시설로 옮겨진 시점이죠. 김 실장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봉화군 외곽주택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 수도 사용 기록이 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우가 거기서 아이들을 키웠을 겁니다. 10년 동안요. 혼자서요. 석주는 다시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편지들, 사진들, 작은 물건들. 하나하나 천천히 꺼내봤습니다. 연우의 향수병. 뚜껑을 열자 이미 향은 날아간 지 오래였지만 석주는 연우의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향이었죠. 그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상자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2011년 1월 15일. 산부인과였습니다. 석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초음파 검사, 엽산 처방, 산전 비타민. 석주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영수증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연우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작고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쌍둥이래. 어떡하지? 말해야 하는데.
하지만 어머님이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라는 단어는 선명했습니다. 석주는 영수증을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걸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요. 나영애 때문에요. 석주는 상자를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둘이 하나씩. 연우의 글씨였습니다. 열쇠고리 세트와 함께 있었던 메모였죠. 석주는 깨달았습니다. 연우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위한 선물이었던 겁니다. 석주는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아이들 컵이라도 가져올까요? 급한 마음에 무리한 생각이 튀어나왔습니다. 김 실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DNA 검사만 하면, 그러면 범죄자 되십니다. 불법 채취는 증거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석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실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법대로 해야 했습니다. 김 실장, 민유선이라는 사람 좀 알아봐. 시설 인솔자 말입니까? 응. 왜 그렇게 경계가 심한지 알고 싶어. 김 실장은 이틀 후 보고했습니다. 민유선 선생은 7년 전 담당 아동이 친부에게 납치당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납치? 네. 이혼 후 친권을 잃은 아버지가 아이를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찾았지만 아이는 심한 트라우마를 겪었고 김 실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이후로 외부인 경계가 극심해졌다고 합니다. 석주는 이해했습니다. 민유선은 악역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려는 사람이었죠. 자신의 경험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운 거였습니다. 알았어. 더 조사하지 마. 그분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석주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실장이 긴급히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중대한 발견입니다. 뭔데? 통신사에서 입수한 자료입니다. 15년 전 2월 11일 나영의 여사 휴대폰에서 연우 씨에게 전화가 걸렸습니다. 석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2월 11일. 네. 사고 3일 전입니다. 통화 시간은 40분입니다. 석주는 벽에 기댔습니다. 40분.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했을까요? 그리고 회장님. 김 실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전화 이후 연우 씨 휴대폰 사용 기록이 끊겼습니다. 완전히요. 뭐? 2월 11일 통화 이후 더 이상 사용 기록이 없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데이터도요. 석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연우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떤 협박을 했을까요? 그래서 연우는 전화기를 버렸을까요? 아니면 빼앗겼을까요? 석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석주는 알았습니다. 연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뱃속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연우를 몰아붙였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요. 석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전화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지금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요. 김 실장. 네, 회장님. 그 통화 내용 복구할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15년 전 일이라. 녹취는 통신사의 보관 의무는 1년입니다. 이미 삭제됐을 겁니다. 석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통화 기록 자체가 증거입니다. 사고 직전 나영의 여사와 연우 씨가 통화했다는 것. 그리고 그 후 연우 씨 연락이 끊겼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정황 증거일 뿐이야. 석주가 말을 끊었습니다. 더 확실한 게 필요해. 절대적인 증거가. 석주는 유품 상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연우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연우. 행복해 보이는 연우.
하지만 그 뒤에는 감춰진 고통이 있었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했던 임신, 혼자 견뎌야 했던 협박, 그리고 혼자 살아야 했던 10년. 석주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연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연우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이들을 찾을게. 우리 딸들을요. 석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연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늦지 않았어요.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연우의 목소리였을까요? 석주는 눈을 떴습니다. 결심이 선 눈빛이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자. 석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연우한테, 아이들한테, 떳떳하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진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자를 서랍 깊숙이 넣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을 겁니다. 연우를요. 과거를요. 진실을요. 석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들을 만날 겁니다. 자신의 딸들을요. 연우가 홀로 키운 딸들을요. 석주는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고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금속이 빛났습니다. 마치 희망처럼요. 머릿속에 증거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석주는 김 실장에게 더 깊이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장례식장 관계자, 병원 관계자, 누구든 찾아봐. 이미 대부분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도 해봐. 한 명이라도. 사흘 후 김 실장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장님, 당시 장례 지도사 조수였던 분을 찾았습니다. 만날 수 있어? 네. 내일 만날 수 있습니다. 석주는 직접 나섰습니다. 장례 지도사 조수는 이제 환갑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노인은 석주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실 줄은. 15년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석주가 바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준비하라고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신도 없는데 장례를 치르라고 했습니다. 시신이 없었다고요? 석주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네. 폭설로 수습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뭐가요? 보통은 며칠이라도 기다립니다. 가족들이 확인을 원하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빨랐습니다. 노인은 손을 떨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관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빈 관을요? 빈 관이요? 네. 그리고 관 뚜껑을 못으로 단단히 박으라고 했습니다. 절대 열지 말라고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했지만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석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장례식장에 회장님이 오셨을 때 넋이 나간 것 같으셨습니다. 노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계속 관 쪽만 바라보셨죠. 확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석주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연우를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작별 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영의 여사가 막으셨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어깨를 꽉 잡고 네가 보면 평생 그 모습만 기억한다. 아름답던 모습으로 기억하렴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저는 석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저도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노인은 말을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는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석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김 실장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계획된 거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석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연우를 지운 거야. 완전히. 그날 밤 석주는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김 실장이 찾아낸 브로커의 흔적이었습니다. 신분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15년 전 활동했죠. 지금은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거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김 실장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11년 2월 여성 한 명의 신분 변경 작업. 대금 지불자는 석주는 서류를 받습니다. 고문 변호사. 어머니의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석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퍼즐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2011년 1월 연우가 임신을 확인했습니다. 쌍둥이였죠. 연우는 기뻤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이요. 그리고 2월 11일 어머니가 연우에게 전화했습니다. 40분간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석주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없애라. 우리 집안의 피가 내 같은 사람한테서 나올 순 없다. 아니면 사라져라. 완전히. 연우는 선택했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쪽을요. 사라지는 쪽을요. 석주를 떠나는 쪽을요. 그리고 며칠 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연우는 도망친 겁니다. 새 신분을 받고요. 브로커의 도움으로요. 어머니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요. 조건은 간단했을 겁니다. 죽은 사람으로 살아라. 남편에게는 절대 연락하지 마라. 돌아오려고 하면 아이들이 위험하다. 우리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 연우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더라도요. 자신의 존재를 지워야 했어도요. 석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석주의 가슴은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석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왔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 며느리를 지웠다는 사실, 손녀들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사실. 석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온한 목소리였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석주는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다 모을 때까지는요. 저예요, 어머니. 석주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바빴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 못할 정도로. 나영애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알았습니다. 그 서운함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요. 곧 뵙겠습니다. 석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언제 올래? 밥이라도 같이 먹자. 준비가 되면요. 준비? 무슨 준비?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석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믿고 따랐던 어머니. 하지만 그 어머니가 모든 거짓의 시작이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니, 괜찮지 않아. 석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이제 와서. 석주는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연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연우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석주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비였습니다.
차가운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석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연우도 이런 밤에 혼자 울었을까요? 아이들을 안고요. 남편을 그리워하면서요. 석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누가 연우를 지웠는지요? 그리고 왜 아이들이 혼자 남겨졌는지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어머니와의 대면이요. 하지만 석주에게는 아직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연우가 어떻게 살았는지요. 김지혜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그 10년 동안요. 김 실장이 그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봉화군 외곽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죠. 석주는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석주는 봉화로 향했습니다. 차로 3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높은 빌딩 대신 낮은 집들이 보였습니다. 복잡한 도로 대신 한적한 길이 펼쳐졌습니다. 연우가 이곳에서 김지혜로 살았습니다. 10년 동안요. 마을은 정말 작았습니다. 집이 20채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석주는 김 실장이 알려준 주소를 찾았습니다. 허름한 단층 집이었습니다. 담장이 낮았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석주는 담장 너머로 집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마당에 빨랫줄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았구나. 석주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울에 넓은 집을 두고요. 이런 곳에서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누구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주는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 집에 살던 분을 찾고 있습니다. 김지혜 씨요. 아, 지혜 씨 말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석주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혹시 아셨습니까? 알고 말고. 이웃이었지. 할머니는 집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갔어. 석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셨습니까? 할머니는 석주를 잠깐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어. 말이 별로 없었지. 아이들은 쌍둥이 딸들. 참 예뻤어. 지혜 씨가 혼자 키웠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 애기는 한 번도 안 했어. 물어봐도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 석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힘들었겠지. 혼자 애들 둘 키우는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뜨개질하고. 쉬는 날이 없었어. 식당요? 응. 마을 입구 식당. 지금도 있어. 석주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봉화 순댓국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석주는 들어가서 순댓국을 주문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김지혜라는 분 아십니까? 석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지혜 씨? 알죠. 여기서 5년이나 일했어요. 아주머니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성실했어요. 절대 지각 안 하고 일도 열심히 했죠. 많이 힘드셨을 텐데. 힘들었겠죠. 혼자 애 둘 키우면서 일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힘든 티 안 냈어요. 항상 웃으려고 했었죠. 아이들 얘기는 하셨습니까? 가끔 했어요. 딸들 자랑하면서요. 아주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참 착해요. 엄마 힘들까봐 때도 안 써요라고 했죠.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엄마 얼굴 그린 거. 그림을요? 네. 엄마 사랑해라고 써 있었어요. 지혜 씨가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석주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글쎄요.
아마 미안했나 봐요. 아이들한테 더 많이 못해주는 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좋은 엄마였어요. 정말로요. 석주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김지혜로 살았던 연우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연우. 아이들 자랑하는 연우.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외로웠을 연우. 그런데 5년 전에 갑자기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았대요. 암이었어요. 암이요? 네. 이미 많이 진행됐었대요. 치료를 받았지만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결국 몇 달 못 버티고 돌아가셨어요. 석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연우는 혼자 병과 싸웠습니다. 석주 없이요. 아이들만 데리고요. 아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엔 혼자 있었어요. 집에서요. 둘이서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웃들이 밥 챙겨주고 그랬는데 결국 신고가 들어갔죠. 신고요? 아동보호 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시설로 갔어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아이들 우는 거 못 잊어요. 엄마 집에서 떠나기 싫다고. 석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급히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석주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연우가 살았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좁은 집에서 아이들 재우고요. 새벽에 일어나 식당 가고요. 밤늦게 돌아와 빨래하고요. 아이들 웃는 얼굴 보며 버티고요. 그렇게 10년을요. 하지만 결국 병이 왔습니다. 연우는 혼자 감당했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요. 웃으며 버텼을 겁니다. 마지막까지요. 석주는 시설 기록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김 실장이 입수한 자료였습니다. 길 전후 정서 불안, 특정 장소 집찾기 차역, 쌍둥이 상호 의존 심함, 분리 배치 시도했으나 극심한 거부 반응, 한 명이 악몽 꾸면 다른 한 명도 깸, 매년 엄마 기일이 되면 역에 가고 싶어요라고 요청, 민유선 선생 동행. 석주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엄마를 잃고요. 아빠도 모르고요. 둘만 남아서요. 서로 의지하며 버텼을 겁니다. 매년 역에 가서 엄마를 추모하면서요. 석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나야. 네, 회장님. 법원 서류 제출은 언제 되는 거야? 이번 주 안에 완료됩니다. 빨리 해. 최대한 빨리. 석주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차를 돌려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봉화에 있었습니다. 연우가 살았던 그 작은 집, 아이들이 뛰어놀았을 그 마당, 연우가 일했던 그 식당. 나는 살아있는데도. 석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은 고아였구나.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닦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 연우는 그 시간을 혼자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요. 석주를 그리워하며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협박 때문에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요. 그리고 5년 전 연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서요. 석주의 손을 잡지 못한 채요.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요. 석주는 연우에게 미안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요. 함께하지 못해서요. 15년을 속은 채 살아서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모든 진실을요. 그리고 석주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찾는 일이요. 연우가 목숨 걸고 지킨 딸들을요. 자신의 딸들을요. 봉화에서 돌아온 다음 날 석주는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연우가 혼자 키운 딸들, 자신의 딸들. 회의 중이었습니다. 임원들이 투자 안건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누군가 불렀습니다. 석주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투자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는 서류를 내려다봤지만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검토하죠. 임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석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뭔데? 석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봉화의 집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다음 달 초에 다른 시설로 이송된답니다. 뭐라고? 석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로그램 재편성이라는 명목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쪽에서 손을 쓴 거군. 석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회의 중단합니다. 석주가 선언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중요한. 지금 당장 중단이에요. 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석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석주는 회의실을 나와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 연결해줘. 지금 당장. 네, 회장님. 10분 후 석주는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가처분 신청 가능합니까? 아동복지상 환경 변화 중지 요청이시죠? 네.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법원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주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석주야, 무슨 짓을 하는 거니? 나영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봉화 아이들 말이야. 왜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냐? 석주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일입니다. 내일? 그 아이들이 내 일이라고. 네. 석주야, 그만둬. 지금이라도. 나영애의 목소리에 경고가 섞였습니다. 안 됩니다. 회사가 흔들릴 수 있어. 스캔들이 터지면. 그럼 흔들리게 하십시오. 석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나영애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주야, 정신 차려. 네가 지켜야 할 건 회사야.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 하지만 제가 지켜야 할 건 제 딸들입니다. 뭐? 저 이제 압니다. 다 알아요. 15년 전 일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나영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석주는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고 바라봤습니다. 연우와 아이들을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 조금만 기다려. 꼭 만날 거야. 석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이틀 후 법원에서 긴급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아동의 복지와 안정적 환경 유지를 위해 이송 절차를 일시 중단한다. 석주는 결정문을 받아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다. 첫 승리였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주야, 내일 집에 와라. 무슨 일이십니까? 할 얘기가 있다. 어머니도 계신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석주는 알았습니다. 최후 대결의 시간이 온 것을요. 다음 날 저녁 석주는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15년 동안 살았던 그 집. 하지만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나영애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석주는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내 해임을 논의하고 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석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신 차려.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니? 압니다. 그럼 왜? 아버지가 책상을 쳤습니다. 제 딸들을 찾고 있습니다. 석주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딸? 무슨 딸?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석주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통화 기록, 신분 세탁 브로커 계약서, 장래 조작 증언, 출생 기록. 모든 증거였습니다. 나영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들여다 놓쳤습니다. 물이 쏟아졌지만 아무도 닦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다 알아냈습니다. 석주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2월 11일 어머니가 연우에게 전화하신 것. 그건 40분간 통화하셨죠.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석주야. 신분을 바꿔준 것. 브로커를 고용한 것. 가짜 장례를 치른 것. 석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쌍둥이를요. 제 아이들을요. 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영애, 이게 사실이야? 아버지가 나영애를 바라봤습니다. 나영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석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영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다. 사람을 지운 겁니다. 석주가 말을 끊었습니다. 며느리를 지우고 손녀들의 존재를 부정한 겁니다.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았어. 나영애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에 학벌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석주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영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사랑, 그런 감상적인 것으로 가문을 유지할 수 있니? 어머니. 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우는 5년 전에 죽었습니다. 혼자서요. 병원에서요. 나영애의 얼굴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우다가요. 어머니가 보낸 그 시골 마을에서요. 그게 내 생각이냐? 나영애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석주는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강석주 회장 아들 아닙니다. 그 아이들 아빠로 살겠습니다. 석주야. 회사도 재산도 가문도 다 필요 없습니다. 제 딸들만 있으면 됩니다. 석주는 돌아섰습니다. 석주야, 이 집 문을 나서면. 나영애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끊겼어요. 15년 전에. 석주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차에 올라타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나야. 네, 회장님. 시설 면담 신청. 어떻게 됐어? 법원 허가가 났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석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15년 만에요. 연우가 지킨 딸들을요. 자신의 딸들을요.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주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연우야 봐. 별이야. 석주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딸들 만나러 갈게. 화요일이 왔습니다. 석주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딸들을 만납니다. 15년 만에요.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아침 일찍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너무 격식 있으면 부담스러울까요? 너무 편한 옷은 진지하지 않아 보일까요? 결국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다가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너무 딱딱한가? 고민 끝에 넥타이를 벗었습니다.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요. 책, 인형, 과자. 하지만 계속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게 맞을까? 너무 많으면 부담스러울까? 결국 단순하게 했습니다. 노란 목도리 2개. 연우가 했던 것과 똑같은 색이었습니다. 오후 1시, 석주는 봉화로 출발했습니다. 김 실장이 운전을 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석주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열쇠고리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떨려. 석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십니다. 만약 아이들이 날 거부하면 어떡하지? 그럴 리 없습니다.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불안했습니다. 오후 2시 봉화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이들 몇 명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입구에서 민유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석주 씨 맞으십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석주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유선은 석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하지만 규칙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면담 시간은 30분입니다. 연장 불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질문은 삼가 주십시오. 네. 그리고 민유선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거부하면 즉시 면담을 중단합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상담실이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아이들을 데려오겠습니다. 민유선이 나갔습니다. 석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을 꼭 쥐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진정해. 진정하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유선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2명의 여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석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똑같이 생긴 2아이. 연우와 닮은 얼굴.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한 아이는 경계하는 눈빛이었고요. 다른 한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별아, 달아, 인사하렴. 민유선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작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겁먹은 것 같았습니다. 안녕. 나는. 석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강석주라고 해.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석주를 바라만 봤습니다. 앉을까? 석주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은 민유선을 쳐다봤습니다. 민유선이 고개를 끄덕이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하지만 의자 끝에만 걸쳐 앉았습니다. 언제든 도망갈 준비가 된 것처럼요. 혹시 배고프니? 과자 가져왔는데. 석주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한 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별이었습니다. 더 경계하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이 아저씨가 우리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다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그래.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별이가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석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너희 아빠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증거도 확신도 필요했습니다. 너희 엄마를 알았거든. 석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엄마를요? 다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네. 이현우 씨. 너희 엄마 맞지? 네. 별이가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요. 기차역에서 봤어. 너희가 국화를 들고 있는 걸. 추모하러 갔어요. 엄마 기일이라서. 다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랬구나. 석주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저씨는 엄마를 어떻게 알아요? 별이가 물었습니다. 석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래전에. 알았어. 아주 오래전에. 얼마나요? 25년 전쯤. 아이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언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아저씨 얘기했어요? 다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석주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우리한테 아빠 얘기를 가끔 했어요. 다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안 알려줬어요. 그냥. 별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만 했어요. 석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 순 없었습니다. 너희, 엄마 사진 있니? 네. 다리가 작은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석주에게 보여줬습니다. 연우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병이 든 후였을 겁니다. 예쁘시다, 너희 엄마. 석주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다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석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 석주는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혹시 이거 봤니?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거. 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기차역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맞아. 내가 주웠어. 석주가 열쇠고리를 내밀었습니다. 돌려줄게. 별이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손에 쥐고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주신 거예요. 우리 둘이 하나씩. 알아. 석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쇠고리도 꺼냈습니다. 나도 하나 있거든.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준 거야. 오래전에. 석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열쇠고리를 바라보고요. 석주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유선이 말했습니다. 시간입니다. 면담을 종료해야 합니다.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석주는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올 수 있을까? 석주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석주는 일어섰습니다. 아이들도 일어섰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 저희도요. 다리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민유선이 물었습니다. 정말 누구십니까? 아이들 아빠일지도 모릅니다. 석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유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곧 할 수 있을 겁니다. 차에 올라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만났습니다. 드디어요. 자신의 딸들을요. 작고 연약하지만 강한 아이들을요. 석주는 열쇠고리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연우야. 만났어. 우리 딸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석주는 매일 시설을 찾았습니다. 민유선은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너무 자주 오시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은 아저씨 안 와요? 민유선은 결국 허락했습니다. 매일 30분씩이었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석주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별이와 다리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요.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석주는 변호사와 함께 시설을 찾았습니다. DNA 검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민유선에게 말했습니다. 부모 확인 절차입니다. 변호사가 법원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민유선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아이들 동의가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석주가 말했습니다. 아이들과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별이와 다리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물어볼 게 있어. 석주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나? 너희 아빠일 수도 있어. 알아요. 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언젠가 아빠가 찾아올 거라고. 석주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어. 하지만요? 다리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 너희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쌍둥이만의 교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요. 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알고 싶어요.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빠인지.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구강세포를 채취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석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석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확실해졌구나. 15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요. 자신에게 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날 오후 석주는 다시 시설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너희, 내 딸이 맞아.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정말이야. 석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석주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아빠. 작게 불렀습니다. 석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생애 처음 듣는 그 호칭. 목이 메었습니다. 별이는 조금 망설이다가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데려가요? 데려갈게. 꼭. 하지만 절차는 쉽지 않았습니다. 친권 회복 신청, 아동복지 심사, 주거환경평가. 모든 과정이 까다로웠습니다. 상담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동 양육 경험이 전혀 없으신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배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석주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쌍둥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 딸들이니까요. 석주는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회사는 부회장에게 맡겼습니다. 중요한 건 딸들이었으니까요. 집은 아이들을 위해 완전히 새로 꾸몄습니다. 방 2개, 각자의 공간. 공부방, 책상, 책장. 놀이공간, 인형, 장난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을요. 직접 가구 매장에 가서 골랐습니다. 이 색깔이 좋을까? 저 색깔이 좋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침대 시트도 여러 개 샀습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바꿔주려고. 점원이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시네요. 석주도 미소 지었습니다. 2달이 걸렸습니다.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법원 결정이 났습니다. 친권 회복 인용. 강석주에게 아동별이 다리의 친권을 인정함. 석주는 결정문을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픽업날이 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석주는 시설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씩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비됐니? 석주가 물었습니다. 네.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유선이 나와 인사했습니다. 잘 키우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석주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셔서요. 차에 탔습니다. 아이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설레요. 다리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별이도 웃었습니다. 우리 집 가는 길에 잠깐 들를 때가 있어. 석주가 말했습니다. 어디요? 너희 엄마 계신 곳. 봉화 공동묘지였습니다. 작은 묘비가 서 있었습니다. 김지혜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우가 10년 동안 쓴 이름이었죠. 엄마. 아이들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주도 함께 앉았습니다. 연우야, 데려왔어. 우리 딸들. 석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키울게. 잘 키울게. 약속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연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잘 부탁해. 아빠. 별이가 불렀습니다. 응. 엄마가 행복해 하실까요? 우리가 아빠 찾아서. 당연하지. 너희 엄마가 제일 바라던 거야. 석주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엄마도 보고 계실 거야. 저 위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빌딩들을 바라봤습니다. 우와. 정말 높아요. 여기가 서울이구나. 응.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입을 벌리고 집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우리 집이에요? 응, 우리 집. 석주는 아이들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건 별이 방, 이건 달이 방. 우와. 아이들은 방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석주는 서툴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요리는 잘 못했지만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빠 도와줄까요? 아니야. 앉아 있어. 아빠가 할게.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서툰 음식이었지만요. 맛있었습니다. 함께 먹으니까요. 가족과 함께요. 아빠. 다리가 불렀습니다. 응. 행복해요. 나도. 석주는 웃었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해.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석주는 연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연우야, 고마워.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이들 낳아줘서, 지켜줘서, 기다려줘서, 이제 내가 할게. 엄마 대신 아빠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이와 달이. 이름 참 예쁘게 지었어. 석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아이들로 키우라고 그랬구나. 15년이 걸렸습니다. 진실을 알기까지요. 가족을 되찾기까지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요. 늦었지만요. 결코 늦지 않은 시작이었습니다. 석주는 아이들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자, 우리 딸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평생. 그리고 석주도 잠을 청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집에서의 잠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이요. 연우가 꿈꿨던 그 아침이요. 이제 현실이 된 아침이요.